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강성욱입니다. 저는 현재 LA에 6년차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저는 미국 생활이라고 말하기보다는 LA 생활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냥 미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리고 3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이제 어떻게 미국에 오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멘토링이나 또는 이제 스터디 같은 걸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주로 발표를 할 때마다 이렇게 제 개인 정보를 많이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뭐 링크드인이라든가 페이스북, 그다음에 카카오톡을 추가하시면 혹시나 궁금한 게 있을 때 또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미국에 오시게 되는 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궁금사항이 있을 때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또 편하게 물어보시면 제가 하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도 하기 때문에 네, 필요하시면 네, 친구 추가 이런 거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운영하는 한인 커뮤니티. 오늘 발표 내용에 이제 주로 내용이 이제 커뮤니티 관련 내용인데 네, 제가 어떻게 커뮤니티로 활동을 하면서 미국까지 오게 됐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를 하기 전에 하나 부탁을 드릴 게 있는데요. 항상 많은 분들이 가장 큰 오류를 범하는 게 어떤 사람이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미국 전체의 이야기인 줄 알아요. 하지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나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겪은 내용은 LA에 관한 주로 내용이고요. 그렇다고 미국이 아닌 건 아니지만 미국 전체를 대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한번 참고해 두시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들을 때, 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미국의 생활이지만 LA 생활일 수도 있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할 때 주제가 세일즈맨으로 시작한 데이터 엔지니어인데요. 부제가 커뮤니티가 바꾼 나의 인생입니다. 실제로 저는 세일즈맨으로 시작한 데이터 엔지니어보다 커뮤니티가 바꾼 나의 인생에 관한 제목을 더 좋아하는데요. 그 뜻은 제가 그만큼 커뮤니티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고 이 커뮤니티로 인해서 점점 유명해지면서 미국까지 오게 된 가장 큰 결정적인 계기가 커뮤니티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세일즈맨에서 어떻게 데이터 엔지니어가 될 수 있었냐고. 네, 여러분이 봐도 잘 상상이 안 되죠. 세일즈맨이 뭐예요? 물건을 팔러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용산 같은, 저는 이제 부산에서 태어났거든요. 부산의 컴퓨터 도매상가에서 컴퓨터 부품 관련 유통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사를 나는 잘하고 싶은데 장사를 잘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계속 하다가 이제 그때 저는 이제 직원이니까 유통업체는 생각보다 물건들이 되게 많아요. 재고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재고를 주로 관리하고 이제 어떤 주문이 오면 박스를 싸서 이제 유통을 하는 일을 했는데 이 상품마다 가격이 달라요. 상품마다 가격이 다르다는 뜻이 A, B, C 상품이 아니라 A라는 상품이 각각의 거래처마다 가격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곳은 마진이 많이 남고 어떤 곳은 마진이 작게 남는데도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물론 그때는 데이터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내가 장사할 때 써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나는 데이터를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데이터 관련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장사를 해야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게 데이터 엔지니어였어요. 지금의 포장하면 데이터 엔지니어는 되게 거창한 타이틀이지만 그 당시는 데이터 엔지니어라는 단어도 없었고요. 그냥 데이터와 관련된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찾던 과정 중에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가 있어서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일이 이제 그 커리어가 확대되면서 데이터 엔지니어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세일즈맨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바꾼 동기는 그냥 나는 장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이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했고
나는 나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나중에 많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가장 단순한 동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하나 있죠. 세일즈맨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전향을 하고 미국까지 가게 된 거면 엄청난 스펙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일반적인 스펙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선 저는 부산에서 지금은 없어진 전문대를 나왔고요. 수능 점수 또한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영어도 할 줄 모르고요. 더군다나 전공은 웹 프로그래밍 학과여서 이제 컴퓨터를 배우긴 했지만 알다시피 전문대는 2년 교육 과정에 이제 우선 취업을 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이론보다는 단순히 코딩을 가르쳐서 내보내는 게 학 과목의 대부분이었어요. 놀랍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스펙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까지 온 거 보면 많이 그런데 많이 놀랍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제가 잡음을 넣을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편하게 채팅창에 뭐 예. 리액션 주시면 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어떤 음, 부분을 좀 더 강조할지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전문대를 나와서 그 세일즈 영업을 하다가 어, 2년 정도 했었어요. 오히려 세일즈맨을 할 때는 인정도 많이 받고 재밌었어요. 저는 원래 장사가 천직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어서 뭐 제가 다른 책에도 많이 썼지만 저는 원래 컴퓨터보다는 장사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고 그러다가 동기 자체가 이제 데이터가 있으면 나중에 내가 장사할 때 써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온 케이스였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관련 일을 하고 싶은데 말 그대로 스펙이 안 좋다 보니까 아무도 써주질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전향을 처음에 할 수 있게 되었냐? 네, 운이 좋았습니다. 부산의 어느 작은 게임 회사에서 데이터 관련 담당자가 이제 병특이라 그러죠. 군대 대신에 이제 일을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기간이 끝나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름답게 정리하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후임자를 뽑아야 되는데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제가 그 이력서에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은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들었네? 라는 그 하나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남들처럼 어릴 때부터 컴퓨터에 대해서 그런 신동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컴퓨터를 체계적으로 공부해 본 적도 없고요. 다만 대학만 모바일 이제 웹마스터 학과라는 데서 이제 코딩을 잠깐 배웠을 뿐인데, 여러분도 지금 많이 겪어보시지만 사실상 대학 생활에서 배운다는 양이 굉장히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제 실무 엔지니어로 뽑히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구나. 그래서 어떤 의식적인 노력을 많이 했냐면 어, 우선 책이란 책은 서점에서 다 샀어요. 그러니까 저는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니까 그 당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가 저희 이제 주 데이터 스토리지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일단 부산에서 가장 큰 서점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SQL이라는 글자가 써 있는 모든 책은 다 샀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책을 보고 따라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발적 야근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회사에 오래 있으면 밥도 주고 하니까. 그래서 매일같이 책이 10권을 샀으면 챕터 1, 챕터 2, 챕터 3에 이런 순서가 다 비슷해요. 책마다. 그러면 챕터 1만 10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A라는 책의 챕터 1, B라는 책의 챕터 1. 그런 식으로 책을 계속 로테이션 돕니다. 어느 정도 돌았냐면요. 한 3년 정도 계속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어떤 기초책에 있는 몇 페이지에는 어떤 그림이 있더라 라는 정도를 외울 정도로 네, 학습을 하게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그런 노력으로 공부했으면 법대를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하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부산에서 2005년에 제가 DB 엔지니어를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2008년 11월에 서울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또 서울로 오게 됐느냐? 이때부터 저희 이제 커뮤니티 인생이 시작이 돼요. 부산에서
부산이 사실상 IT에 약간 그 당시는 불모지였어요. 서울하고 격차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일단 서점에 있는 책은 다 사서 봤는데 알다시피 한국은 그 전문가 책보다는 기초책 위주로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안 팔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책은 다 봤는데 그 이상의 성장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어떤 일에 막힐 때마다 질문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트에 질문을 올리고 답변을 받고 도움을 받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스터디 모임의 공지가 보이더라고요. 서울에서 열리는 거였는데 2주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는 부산인데 참석을 해도 될까요? 했더니 참석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서울과 부산을 2주에 한 번씩 스터디를 하러 KTX를 타고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서 월급이 좀 안 나올 때였어요. 제가 돈이 없을 때였는데 하루 KTX비랑 밥값이랑 하면 대략 한 10만 원 정도가 필요했었거든요. 괜찮았습니다. 내가 모르는 거를 배울 수 있다는 거에 그 정도 비용은 쓸 수 있지. 왜냐면 그 일단 출퇴근을 안 하고 회사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차비를 아껴서 가면 되니까. 네, 그 당시 좀 흥그리하게 살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어떤 사태가 발생했느냐. 제가 이제 KTX 타고 서울을 가는 도중에 스터디가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럼 저는 서울역에 앉아서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기차표를 가지고 돌아와야 되는 게 이제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 난 그냥 서울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스터디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 서울에 자리가 없느냐, 서울은 뭐 연봉이 어느 정도냐, 물가가 어느 정도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서 어쨌든 서울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터디를 이제 처음에는 참여자로 있다가 나중에는 운영자가 됐고 그 스터디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그 안에서도 많이 배우고 성장하면서 네, 뒤에 가서 한번 소개드리겠지만 나중에는 제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정하는 최고 전문가 타이틀을 수상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저는 세일즈맨에서 데이터 엔지니어가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 동기는 굉장히 간단하죠. 단순히 나는 장사를 하고 싶은데 돈을 잘 벌고 싶었어. 그런데 지금까지 그 동기 하나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미국에 오게 됐느냐? 어, 제가 서울에 2008년에 와서 그때부터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커뮤니티 활동을 계속 했는데 그 커뮤니티가 점점 커지고 그리고 커뮤니티가 커지면 일단 많은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 분명히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사람들끼리 결속력이 단단해지면서 더 많은 고급적인 정보가 오고 가게 됩니다. 그렇게 커뮤니티가 이제 커지고 커뮤니티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전문 커뮤니티였는데 인정을 받다 보니까 음, 국내에서 저희가 이제 세미나 발표도 많이 했었거든요. 점점점 검색에서 저희가 이제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블로그를 봤다 또는 어떤 기술 관련 질문을 올렸는데 항상 답변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 네. 그런 식으로 점점 이름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이었어요. 자고 있는데 휴대폰에서 뭔가 계속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저도 모르는 분이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서 이제 저한테 문의를 온 겁니다. 미국에서 DBA를 급하게 구하고 있는데 혹시 소개를 해줄 수 있느냐. 네,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어, 왠지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알고 저한테 연락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를 구해야 되는데 어, 한국 이제 유명한 포털 사이트나 이런 커뮤니티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당신 이름이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당신이라면 좀 좋은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연락을 했다.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혹시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환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력서를 보내고 면접을 보고 그때부터 미국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들죠. 많은 분들이 미국이라는 곳에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영어 준비도 하고 자격증 따고 하는데 어, 저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준비를 한 거죠. 그렇다고 제가 해외를 염두를 안 한 건 아닌데 사실 저는 영어를 되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왜냐? 저는 일을 하면서
여러 개의 국가 출장을 다녔을 때 동남아 쪽을 주로 많이 갔었고, 동남아가 이제 저랑 좀, 왜냐면 같이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부담이 좀 덜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지도 않았는데, 그냥 우연찮게 제가 걸린 거죠. 어떻게 보면 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걸 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지금까지 활동했던 수많은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제가 이 기회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기회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을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근데 미국은 제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나라였어요. 일단 문화가 다르고요. 그러니까 언어부터 다르고요. 그리고 한국은 굉장히 겸손하고 이런 문화가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잘 모르고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연봉 협상이니 한국은 협상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잖아요. 보통 통보라고 부르지. 네. 그런 것도 있고 내가 나 자신이 얼마짜리인지를 평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 있을 때는 예를 들어 A사에서 B사로 점프를 한다고 했을 때 이직을 한다고 했을 때 A사에서 받고 있던 연봉에 보통 몇 프로를 더 얹어서 B사에서 제시를 하잖아요. 그리고 입사를 할 때도 이전 한국의 연봉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의 다음 연봉을 책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다릅니다. 우선 이전에 당신이 얼마를 받았던 관계가 없고요. 그거를 제출할 의무도 없고요. 제출을 요구한 자체가 불법이에요.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래서 인터뷰 회사에서 채용할 때는 이 자리가 얼마짜리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정도 우리는 줄 수 있다는 게 정해져 있고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을 뽑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자신을 잘 포장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저는 이제 미국 생활이 처음이었다 보니까 내가 얼마짜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왜냐? 한국에서만 제가 32년을 살았고요. 제가 서른에 이제 서른 초반에 이제 미국을 왔으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그냥 어, 월급이 그냥 매년 오르는 연봉. 어쩌다 이직할 때는 이제 그 연봉 상한선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네. 그런 걸 있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 오래 하다 보면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했지. 지금 내 실력이 얼마인지는 평가를 받아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미국 생활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의 문화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나를 얼마짜리로 만들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이미 한국에서 쌓아놓은 브랜딩은 있지만 제가 미국에 갔을 때는 저는 그냥 강성욱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뭔가가 좀 이 사람들이 나를 알 수 있게 만들자라고 해서 브랜딩에 좀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 가치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미국에 가서 느낀 건데요. 어, 미국이란 나라는 굉장히 커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막상 와서 보시면 굉장히 큽니다. 네.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데 비행기 타고 4시간을 가야 되죠.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비행기 타고 한 40분 정도 가는데 여기는 4시간을 가야 됩니다. 남과 북도 비행기를 타고 3시간을 가야 됩니다. 이 넓은 나라에서 웬만큼 유명하지 않고서는 내가 누구야라고 했을 때 한국처럼 알 수가 없어요. 한국은 어떤 기사가 조금 터지면 전 국민이 다 알잖아요. 근데 미국은 동네 기사만 해도 알기 힘들 정도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을 채용할 때 추천을 받습니다. 기존 직원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일단 래퍼라고 이제 줄여서 부르는데 래퍼를 받으면 1차는 프리패스다. 왜냐? 그만큼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 기존 있는 직원들이나 또는 유명한 사람들이 나 이 사람 추천할게 라고 하는 힘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 같은 데서 보통 활동하게 되면 레퍼런스를 서로 많이 해줘요. 왜냐? 서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너와 나는 서로 신뢰가 쌓여 있고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거 알지 하게 되니까 자기 크레딧을 걸고 추천을 하는 거거든요. 뭐 뒤에서도 한 번 더 다루겠지만 실제로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도 이제 여기 LA에서 활동을 하면서 제가 아까 그 한인 커뮤니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커뮤니티에서 같이 오랫동안 스터디한 친구를 저희 팀에 하이어를 했어요. 그러면 미국은 레퍼런스의 힘이 왜 위대하냐면 일단 레퍼런스 하는 사람이 한국처럼 입사할 때 뭐 추천 이름만 딱 적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이 사람이 어떤 점이 우리에게 업무에 잘 어울릴
나는 이 사람에게 내 어떤 크레딧을 걸고 추천할 거야 라고 해서 자기의 신용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편하게 저 레퍼 좀 해주세요 하지만 잘 안 해줘요. 신뢰가 쌓이기 전까지는. 그 정도로 이런 미국이라는 사회에서는 레퍼런스의 힘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세일즈맨을 시작해서 데이터 엔지니어가 된 동기, 그리고 미국에 오게 된 과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캠퍼스 멘토가 주로 대학생들이 타겟인 걸로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 세대와 제 세대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가지고 저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 취업 준비를 하거나 또는 나는 언젠가는 미국에 가서 일을 하고 싶어 라고 하였을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앞에까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였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카메라가 꺼져 있어서 반응들이 잘 모르겠는데 얼굴을 보면 제가 또 이제 재밌는지 재미없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네, 얼굴을 보여주시면 제가 또 리액션도 보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채팅창에 편하게 써주세요. 제가 이제 줌 클래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익숙해요. 그래서 채팅창이랑 화면이랑 골고루 다 쳐다보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도 말을 안 해주셔서 궁금한 점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네요. 자, 우선은 미국에 대해서 한번 미국은 네, 여러분들 익숙하죠? 한국이랑 굉장히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우선 50개 주와 1개의 특별구로 이루어진 연방제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기에 보면 이제 별들이 찍혀 있죠. 주의 개수만큼. 그리고 북쪽으로는 캐나다와 국경이 마주대고 있고요. 남쪽으로는 멕시코와 국경이 다. 그럼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미국에 왔을 때는 다 미국인처럼 보이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미국에 여행은 많이 와봤었어요. 제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MVP를 활동하다 보니까 MS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본사 초청을 해요. 와서 이제 같이 기술 교류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는 시애틀에 있어요. 그래서 시애틀을 가다 보니까 거기는 주로 백인분들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국경이 캐나다랑 맞닿아 있다 보니까 미국에 일하면서 캐나다에 사시는 분 또는 뭐 어쨌든 거의 백인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이구나. 왜냐면 나 빼고 다 하얘니까. 네. 제가 인정적인 발언을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굉장히 미국적이었어요. 오히려 저희가 이제 한국인이라고 부르지 않죠. 에이시안이라고 부르죠. 이제 미국에서는 이 아시아인들이 그 동네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 미국이다 미국이다 되게 신기했는데 제가 이제 이민을 오고 LA에서 취직을 하게 되니까 우선 스페니시 그러니까 영어도 많이 들리긴 하지만 스페니시랑 이제 멕시칸이라고 하죠. 이제 멕시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국경이 맞으니까 멕시코에서 이제 미국 이민 오신 분들 일하러. 네.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LA 같은 경우는 이제 멕시코랑 붙어 있어서 뭐 학교에서도 보통 스페니시 언어를 많이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필수적으로. 네. 그만큼 이런 국가적인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저기 조지아나 이런 쪽으로 가면 이제 또 약간 또 다른 인종의 분포가 높고요. 그런 식으로 지역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는 미국에 가서 일을 할 거야 라고 할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크니까 그 중에서 본인의 성향과 이제 또는 본인이 가려고 했던 회사가 어느 주에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특색이 어떤 게 있는지를 꼭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총 면적이 세계에서 3위예요. 그리고 인구수가 세계 3위입니다. 3억이 좀 넘어가는데 1, 2위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중국, 인도겠죠. 인구수가 3억인데 땅이 넓은데 인구수가 3억이에요. 땅 크기에서는 굉장히 작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은 거의 사막이고요. 대부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바닷가 쪽으로. 그래서 시애틀하고 서부, 실리콘밸리랑 LA까지. 그다음에 동부는 뭐 뉴욕, 펜실베니아 이렇게 쭉 내려서 모여 있고 남쪽으로 텍사스, 네, 애틀란타 이런 식으로 있고요. 중부는 여러분이 영화에서 많이 봤죠. 옥수수밭 쫙 펼쳐져 있는. 네, 옥수수밭 하나가 대한민국보다 크다고 그러죠. 네, 그런 곳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어떤 직업을 구하고 회사를 구할 때 한국처럼 나는 서울에서 일해, 난 대전에서 일해 이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라 완전 다른 나라의 개념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라가 크고 인구가 3억인데 이거는 뭐 노인, 어린이 다 포함한 인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확실히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얘기할 때 일자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좋은 일자리를 갖고 싶어 하지. 그래서 절대적으로 보면 일자리 수는 많지만 우리가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 수는 제한적이고 그만큼 경쟁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사실상 다문화 국가예요. 이민의 국가고요. 미국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네.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이주해 와서 발전시킨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문화 자체가 섞여 있어요. 그리고 인구수를 어느 정도 채우고 그리고 모든 각 나라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오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야말로 굉장히 다국적 나라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고요. 여기까지는 일단 제가 느낀 미국의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 내가 이민을 가겠어. 그러니까 이민이라보다는 취업을 하겠어라고 했을 때 무엇이 중요할까? 학벌, 학력, 성적에서 어느 것이 중요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을까요? 자, 혹시 학벌과 학력의 기준은 차이점은 뭔지 아신가요? 이게 한국 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학벌은 우리 흔히 말하는 서울대, 연세대 이런 걸 뜻하고요. 학력은 내가 어, 학사, 석사, 박사 이걸 뜻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빨간색을 색칠한 건 다 이유가 있겠죠. 실제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어느 대학을 나왔다 얘기하면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울대를 내가 나왔다. 이력서에 서울대라고 쓰잖아요. 몰라요. 물론 서울에 있는 대학이겠지라는 건 알겠지만 그러면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학교가 있어요. 미국에도 수많은 학교가 있고 자,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UCLA 다 들어봤죠? 그다음에 뭐 프린스턴, 뭐 MIT, 하버드 다 들어봤는데 혹시 칼텍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칼텍이 MIT와 버금가는 공대예요. 미국에서 알아주는. 네. 그런 것처럼 한국에서는 유명한데 미국에서 모르는 거, 미국에서 유명한데 한국에서 모르는 거 이런 것처럼 학벌은 사실상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글로벌하게 알만한 데 나오면 좋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대부분 특수한 상황이니까 제외하고 학력과 성적이 중요합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 취업을 할 때 항상 그 정해진 그 이제 JD라 그러죠. 잡 디스크립션 보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학력이 있는 사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4년제를 졸업하고 4년제 이상 졸업을 했던지 또는 뭐 마스터 이상인지가 명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외 취업을 하게 되면 성적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은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비자를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럴 때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사실은. 왜냐? 자기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성적이 좋아야지, 그래도 이 친구는 열심히 한 친구구나. 즉, 서류상으로 봤을 때 이 친구는 뭔가가 열심히 하고 자기 나라에 도움이 돼야만 받아주니까 그걸 승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성적이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까지 성적 관리가 조금 안 되신 분들은 좀 해주는 게 좋아요. 실제로 저도 미국 올 때 학교를 졸업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그 레퍼런스,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체크라고 해요. 스크리닝이라고 하는데 백그라운드 스크리닝을 할 때 다 제출했어요. 물론 고등학교까지 한 건 아니고요.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경력을. 제가 어느 정도 놀랐냐면 제가 사회생활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제가 무려 8년 전에 다닌 회사까지 전화해서 이 사람이 그때 당시 이런 타이틀로 여기에서 일한 게 맞습니까? 라고 전화가 왔었어요. 한국은 이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 회사에서 저한테 이런 요청이 왔는데 네 정보를 열람해도 되겠냐라고 또 온 거예요. 깜짝 놀랐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학벌은 사실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도 전문대 나왔잖아요. 물론 미국에 올 당시에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한국에서 약간 학력 컴플렉스, 왜냐면 실제로 좀 차별을 많이 받은 게 상처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마스터까지 결국은 제가 다 했는데 미국에 올 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만약에 제가 버첼러, 그러니까 학사까지도 안 됐으면 아마 비자에서 탈락하지 않았을까.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학력을 강조한 이유는 일단 서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의 비자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벌은 잊으시고요. 여러분이 현재 계시는 곳에서 네, 꾸준히 본인 성적 관리와 이제 잘 졸업할 수 있게.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미국을 가려면 자격증이 많으면 유리한가요? 네. 슬라이드의 글자를 잘 보시면 특이한 글자가 하나 있어요. 한국산이라고 돼 있죠. 한국 자격증이 아니고. 자, 산이라고 그런 거는 원산지죠. 네. 여러분이 한국 자격증을 100개를 가지고 있던 1000개를 가지고 있던 의미가 없습니다. 냉정히 얘기하면. 왜냐? 한국에서 발급되는 자격증은 한국에서만 인정되는 거지 한국을 벗어나는 순간 통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학력하고 성적도 왜 중요하냐면 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또는 한국이라고 봅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하는 제3국가에서 누가 일을 하러 온대요. 근데 자기가 무슨 학교에서 뭐 박사를 나왔고 뭐 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듣도 보도 못한 학교 이름이고 사실 이 나라 전체적인 그 이미지 때문에 인정을 많이 안 하려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미국에서도 한국 학력을 사실 인정을 잘 안 해줘요. 왜냐하면 자기네 교육 과정을 거치고 자기네들이 생각한 이런 교육 내용을 있을 때만 이 정도 이상이구나라고 가지고 있지 해외에서 가진 학력은 사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질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국은 나름 위상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서류상 인정을 해줘요. 다만 이제 평가를 할 때 이제 조금 그렇게 이제 많은 어드밴티지가 있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 또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저도 자격증이 되게 많아요. 한국 자격증 한 10개 있거든요. 그런데 이력서에는 한 줄도 안 썼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모르고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의미가 없고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혹시나 내가 자격증을 좀 미리 따서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아마존, 이제 AWS 클라우드, 그다음에 구글 또는 뭐 어도비 뭐 이런 그다음에 자바 이제 컴퓨터 쪽으로 저는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 컴퓨터 쪽이니까 이런 쪽에 인증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협회들이 발급하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대학생분들이 많이 도전하는 게 ITIL 같은 거, 이제 기본적인 오피스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뭐 워드, 엑셀 이런 거 하듯이 그래서 한국 자격증도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미국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한국을 벗어나자는 거죠. 일단 생각의 틀 자체를. 네, 그렇게 되면 한국 자격증은 어쨌든 통용이 안 된다는 거. 하다못해 운전면허증도 미국에 나오면 통용이 안 되죠. 네. 그래서 모든 증은 네, 여권 위에는 통용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내가 혹시나 다른 나라를 가겠다 하면 꼭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라고 해도 그럼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자격증이 뭐가 있느냐 이런 걸 한번 고민해보고 도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너무 팩트를 세게 얘기해서 약간 충격이 좀 오시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이력서예요. 제가 미국을 오기 전에 이제 저는 그 한국에서 이름 되면 알만한 글로벌 아니죠. N게임 회사를 다녔어요. 네, 나름 돈도 많이 받았고요. 인정도 받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사업을 한다고 회사를 뛰쳐나갔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사업을 말아먹고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한국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 친구들이 한번 사업을 하게 되면 다음에 이 친구가 취업을 할 때 되면 말 안 듣게 생겼네 이러면서 안 써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처를 안고 있는 와중에 이제 어떤 국내 이제 한국에 있는 모 그룹에서 이제 입사 제의가 왔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학력이 전문학사였어요. 전문대 졸업이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음. 그때는 학사였구나. 네. 어쨌든 그 자소서, 그러니까 이미 경력자고 한데도 그리고 그쪽 하이어 매니저, 이제 이 해당 팀의 이제 실장님이죠. 얘가 다 끝나서 형식적인 이력서를 제출하는 데서도 갑자기 H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자소서를 써내라고.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경력자가 자소서를 쓴다는 자체가 왜냐면 경력 기술서에 포함이 돼 있지 그거를 자기소개서까지 써야 되나?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글을 못 쓰는 건 아닌데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필요가 없는 항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이제 한국에 있는 글로벌
외국 기업이죠. 이력서를 제출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는 형식이 없어요. 보통은 보면 왜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유명한 회사들 보면 입사 지원하기 클릭을 하면 각각 칸이 있잖아요. 이름부터 뭐 개인정보 시작해서 뭐 지원 동기 뭐 되게 많은데 외국계 기업에 이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한국에 있을 때예요. 그런 형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전화해서 이력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형식이 어떻습니까? 했더니 없대요.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래요. 그래서 열심히 또 찾아봤죠. 그랬더니 이제 일단 외국 기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력서가 한 장이에요. A4 한 장. 많아야 두 장.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리고 학생분들은 사실 경력이 없기 때문에 이력서에 많이 쓸 내용이 없어서 보통 커버레터라고 해서 그래도 내가 학교 다닐 때 어떤 활동을 했고 인턴십을 하면서 어떤 활동을 해서 여기서 내가 많은 걸 배웠고 이런 걸 약간 자기소개처럼 좀 쓰는 건 있어요. 근데 길진 않아요. 그래서 한 두 장 정도? 그러니까 뭐 미국은 왜 학교 갈 때도 에세이라고 막 제출을 하잖아요. 자기의 어떤 활동이나 자기를 잘 포장하기 위한 그런 것처럼 미국은 우선 경력직이 되면 A4 한 장으로 끝납니다. 굉장하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력서를 봤을 때 할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표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의 이력서와 미국의 이력서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심플하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한 장 안에 모든 내용을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내 경력 관리를 할 것인가를 자동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레퍼런스 문화는 앞에서도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생활을 오래 하고 그다음에 여기 현지에 와서도 지금 거의 한 80명 정도 되는 한인 IT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 직장인들도 있고 대학생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정보가 이제 빨리 들어오면서 이래저래 서로 이제 활동이 많아지면 어떤 자리가 있을 때 항상 내가 평소에 눈여겨본 사람을 추천하게 돼요. 그래서 현재 저희 팀에서도 이제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를 뽑을 때 저와 함께 커뮤니티를 하고 있던 네,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 전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되게 열심히 해줬고 그래서 진짜 자리가 났을 때 나랑 같이 한번 해보는 게 나는 너랑 같이 일해보고 싶은데 어떻겠니? 라고 제안을 했고 그 친구도 억셉을 해서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네, 커뮤니티까지도 같이 운영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미국은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도 많고 그런데 넓은 만큼 웬만큼 유명하지 않고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저조차도 그 녹색창에서 강성욱 SQL 치면 굉장히 많은 기사가 나옵니다. 제가 이때까지 활동했던 세미나부터 해서 스터디 발표 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저를 몰라요.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 얘기를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여기 현지에 계시면서 크레딧을 잘 쌓으신 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놔야 이 사람이 나를 추천해주고 저 또한 그런 그라운드에 입성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거 위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를 해야 될 게 있는데요. 많은 한국 분들이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저 미국에 와서 많이 바꾼 게 있어요. 있는데 우선은 지금 한국은 요즘 주로 취업 그 이력서 같은 거 구할 때 어디서 하나요? 잡코리아에서 하나요? 이거 상용을 막 밝혀도 되나요? 그 우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취업 사이트 있죠, 한국에서. 여기가 다른 나라에서는 몰라요. 근데 링크드인은 전 세계가 다 알아요. 그래서 혹시나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내가 취업을 노리고 싶다 하면 우선 링크드인 계정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영문으로 작성을 하세요. 그러면 이런 또 생각이 들겠죠? 영어도 잘 못하는데 영어로 작성이 되겠냐? 저 또한 구글 번역기 열심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구글 번역기가 나중에 돈 내고 쓰라고 해도 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프로필도 의외로 문법적으로 틀린 게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도 한국말 쓸 때 한국말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사실 문법적으로. 괜찮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영어로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링크드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프로필이잖아요. 이거를 어쩌다 한번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떤 활동을 할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하세요. 그래야 노출도 자주 되고 여러분들도 까먹지 않고 자신의 활동을 잘 기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세미나에서 발표를 했다? 그럼 그날 저녁에 와서 일단 제목만 해도 먼저 적어 놓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디테일한 내용을 채워 넣죠. 안 까먹기 위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일 첫 시작할 때 저의 링크드인 프로필을 공개를 한 것도 여러분들 잘 만든 건 아니지만 저는 링크드인으로 많은 기회를 얻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친구를 맺어놓으면 보통 이런 게 있어요. 어느 한 친구를 알게 되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괜찮은 친구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친구도 괜찮겠지라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해요. 이거는 뭐 전 세계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많이 맺어놔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쪽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도 커요. 리크루터들이. 그렇기 때문에 링크드인 꼭 링크드인이 되냐? 네, 지금 전 세계는 링크드인 하나로 통합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메일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유독 그 이메일 계정 보면 특이한 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 이제 N 포털사의 메일 계정은 좀 되게 웃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정작 미국에서는 네이버를 몰라요. 다음도 뭐 카카오 잘 모르고요. 그래서 지메일 계정으로 만드시는 게 일단 어떤 기업에서 메일을 보낼 때도 스팸으로 빠지지 않을 확률이 높고요. 여러분들이 보냈을 때도 받는 쪽에서 스팸으로 빠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지메일로 만들고요. 그리고 메일 계정 이름을 우리 보통 옛날 막 게임 때문에 게임 캐릭터 이름 같은 거 짓듯이 막 특이한 거 많이 짓잖아요. 뭐 비키라, 비킬까 뭐 이런 보다는 본인의 본명. 근데 분명히 누가 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조금 더 뭐 숫자 또는 뭐 자기를 대표할 만한 거. 저 같은 경우는 링크드인이 SQL MVP 하이픈 성욱 강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메일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구글 이메일은 이제 성욱강 했는데 누가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레오.성욱.강 점을 하나씩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제 본명을 좀 가져다 쓸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게 되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이게 이력서를 처음 봤을 때 미국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의 이메일. 왜냐면 이게 기억을 못한대요. 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한 게 커뮤니티 활동. 네. 여러분들이 지금 분명히 전공하는 게 있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거야라는 게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정보를 얻고 내가 활동을 하면서 이제 나에게 이력을 만들려면 이왕이면 제일 큰 곳에서 노는 게 좋아요. 왜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DB 엔지니어였잖아요. 이제 세일즈에서 시작할 때. 그러면 DB 엔지니어 커뮤니티에서 놀지 엉뚱하게 디자인 커뮤니티 가서 놀지는 않아요. 대신에 제일 큰 커뮤니티에서 댓글도 달고 질문도 하고 모임이 있으면 그냥 가서 뭐 뻘쭘하지만 그래도 가서 얼굴 보여주고 하면서 계속 친해지면서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같이 그들의 리그에 들어가게 되고 활동을 하면서 이제 래퍼의 기회도 잡을 수 있는 거고요. 결론은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할 때 일단 본인이 앞으로 진출하려는 그런 카테고리에서 가장 큰 커뮤니티를 찾으세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전공한 친구들은 근데 한국 커뮤니티는 또 잘 몰라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해서 경력이 오래 쌓이고 미국을 왔는데 제가 같이 일한 동료 중에 그 스택 오버플로라고 있어요. 그 미국에서 이제 코딩 같은 거 질문하는 사이트거든요. 랭커예요, 랭커. 메달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제 미국에 완전 백인의 미국 친구인데 독일 가서도 일하고 유럽 가서도 일하는데 물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하냐 했더니 자기는 스택 오버플로에 자기 랭커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면 전 세계 통용이 된다. 커뮤니티지만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한국 커뮤니티는 미국에서 모르잖아요. 근데 아마 여기 그 IT 전공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분명히 스택 오버플로라는 사이트를 보셨을 거예요. 왜냐? 프로그래밍 구글에 검색하면 제일 먼저 뜨는 게 스택 오버플로거든요, 사이트가. 네. 그런 것처럼 본인이 앞으로 갈 영역 중에 가장 큰 커뮤니티를 활동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글쓰기 및 흔적 남기기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많이 해요. 기술 블로그. 물론 한글로 씁니다. 우선 한국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한국어로 계속 써요. 그러면 이제 그 인터뷰 볼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영어가 서툴러서 한국어를 쓴다 이런 것보다는 영어로 된 자료는 많은데 한국어로 설명된 자료가 별로 없더라. 그래서 나는 영어로 된 자료를 내가 이해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는 거를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 쪽으로만 1000개의 글을 썼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썼어요. 네. 이게 결국에는 인터뷰 볼 때 여러분의 이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면접을 갔을 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제출하게 되면 요즘은 대부분 링크드인 계정을 본인들 알아서 써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링크드인 주소를 들어가서 이 사람의 이력을 보고 이 링크드인에 포함된 뭐 이 사람의 어떤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요, 사실상. 그러면서 진짜 이 친구가 말한 게 맞았는지, 이 친구의 어떤 지금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볼 때 이제 내가 꾸준히 해온 이력이 있으면 이 사람의 내 본인의 브랜딩이 되고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 공부인데요. 네, 저 뒤에 있는 기호가 무한루프입니다. 영어는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어요. 물론 저 또한 영어를 굉장히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있는 한국 회사로 시작을 했는데요. 왜 영어 공부를 강조하냐면 제가 지금은 타이틀이 매니저인데 매니저를 하게 되면 팀원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어느 나라 사람이 올지 몰라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다양한 일을 하다 보면 내 일의 범위의 밖에 다른 팀하고 조율돼야 되는데 말을 못 알아들으면 전체 프로젝트가 실패가 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쓰는데 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떠듬떠듬 한국말 쓴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시했는데 나중에 엉뚱한 결과물을 봤을 때 여러분이 무슨 생각 드세요? 이 사람이 실력이 없다 생각하세요? 말을 못 알아들어서 힘드네. 이런 생각부터 하죠. 똑같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는 뭐 아마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많이 강조하겠지만 옛날에 한때 한국에 이런 말이 돌았었잖아요. 뭐 영어 못해도 기술만 좋으면 데리고 간다. 안 데리고 가요. 왜냐면 대화는 해야 되니까. 왜냐? 요즘은 협업의 시대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도 중요합니다.